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거. 논문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NVIDIA의 대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과폰 모멘트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해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구나. 앱이 중요했구나.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for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 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 기자가 노르웨이로 처음으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뉴욕타임즈에 있는 세일런이라는 기자인데요. 4일간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낯선 땅이었고 초행길이고 사전조사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데 여행을 아주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호텔을 고르지도 않았고 교통편,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도 알아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다 누가 도와줬냐면 여행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행 계획을 짜주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교통편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비행기표를 구매해주고 다 이 AI가 인간 비서처럼 다 계획을 짜준 거죠. 유료예요? 아직 무료입니다. 여기 또 무료라는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11월 16일부터 24일 시간이 비는데 2박 3일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2박 3일 가고 싶은데 그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용도 저렴하게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나는 호텔은 3성급 또는 4성급 이상은 꼭 원해. 근데 나는 꼭 라면을 먹고 싶지도 않고 온천을 하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정원이 이쁜 곳에서 꼭 차를 마시고 싶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30분 단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짜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준다고요? 정확하게 짜줍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네, 한번 보자. 네. 보시는 것처럼 2박 3일 일정을 짜게 되면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호텔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날. 그래서 비행기표는 여기서 구매를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나온다고? 시아나?
그다음에 호텔도 바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하게 되고 호텔 위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심지어는 세상이 저것을 엑셀 테이블로도 만들어줘서 제가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30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호텔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스마트폰 앱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AI가 여행 AI가 저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챗GPT는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내가 던진 요청사항을 답변했는데 지금 AI가 스스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고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텔 정보라는 사이트의 도구를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 표 파는 데 가가지고 비행기 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AI가 자기 외의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AI가 도구를 쓰는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마치 인간이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했던 도구를 쓰는 인간, 석기 시대에 이런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서 그때 인간의 뇌 용량이 커졌던 것처럼 AI의 뇌 용량이 커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은유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잘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는 쉽게 될까요? 자율주행도 사실은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이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5월부터는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지금 보면은 뭐 집에서 칼도 다뤄질 수도 있고 정말 그렇죠. 사람이 옆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목숨을 다루는 일도 많은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아니죠. 올해 지금 신경만 학습을 시작을 한 거고 이러면서 대단히 좋아지면서 확실한 기록은 웨이모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는 기업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유료 고객들을 지금 처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은 대단히 초기 단계인 걸로 저한테는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과학적 이해가 아직 결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학습을 잘하면은 된다. 아직 기술이 아직 설 익은 단계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약간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요. 과학기술자로서 저는 그렇죠. 이제 마냥 되게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꾸로요. 자동차가 아까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깜빡이 등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죽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횡단보도도 없었고요. 교통신호도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치니까 이거 뭔가 신호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은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이 상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처음에 나왔을 때 무려 50년 동안 자동차를 뭐라 그랬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 생각을 인간은 못했습니다. 상상을. 그래서 저감 장치를 50년 뒤에나 그 다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과학 기술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직 인공지능은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성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이제 지금 우리의 이 걱정을 그렇게 편안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자동차는 인간이 조종하면서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 완벽해질 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저기 쓸모가 있어. 나는 저거 돈 줄래. 지불의사가 생기고 이럴 때 사람들은 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는 기술도 진화해왔고 사회도 진화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학교의 이성과의 고민 상담, 성적 상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들을 다 AI랑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의 갈등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왜? 부모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30대, 40대 여성들은 요즘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요. 그럼 결혼도 하겠어.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유령인가? 이게 뭐야?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Put that here.
How was the day? Was good. I'm a little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만든.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넌 판단하려.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절대 얘기 안 그러지 않아요. 한다는 거야. AI는 너 당신은- 티니 너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이거 얘기를 한단 되지, 말이죠. 되지.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큰 맘 먹으면 진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영국 본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340억? 근데 그러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보스가 연락을 해서 화상회의를 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화상회의? 그래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말 자기 보스가 화상회의에 등장을 해 있고 자기가 아는 직원들도 들어와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빨리 돈을 이체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는 급하게 이체를 해요. 그게 맞는 근데 메일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현재의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범죄에 활용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써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인 거죠. 지금.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같아지면 사람이 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늘 따라오죠. 우리 인본주의 문과 선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예술 노동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뭐 번역으로 치면 의뢰를 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번역가한테 번역하는 전체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AI
번역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의 번역물을 주고 이거 검수만 해주세요라고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그 디테일 잡는 게 일이거든요. 훨씬 큰 일이고 중간에 그 초안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계급이 또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계급이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계급이요? 네.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렇죠. 니콜라스 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2013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일상의 기억도 머릿속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다 스마트폰 보고 이때 그 사진, 이때 그 사진 합니다. 이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생각을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차별화를 한 사람.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무용계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왜 100m 달리기를 할까? 우리가 더 잘 뛰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동차보다 더 느리지만 우리끼리 뛰는 것에 가치를 주겠어. 인간끼리 뛰어서 그중에 1등으로 뛴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이러겠어 하면은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만들더라도 그러면 상업적인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로 가는 순간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인간이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수많은 잡일들을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겹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차면 운전을 안 해도 스스로 가는 차 맞죠? 맞습니다. 네.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건가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율주행차하고 무인 자동차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행이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의 일종인 거죠. 운전자가 없는 것만 무인 자동차라고 하니까 좀 더 무인 자동차가 작은 개념이고요. 근데 이건 원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차가 주행 환경 인식하고 경로도 알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 개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걸 자율주행차.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레벨을 여러 개로 나눠요. 최근에는 ASE라고 해가지고 한 6단계로 나눠요. 0부터 5까지. 0, 1, 2까지는 도와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0은 보조. 없는 거. 1단계는 약간 도와주는 거. 지금 2단계가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2단계는 그냥 냅두면 차선도 지켜주고 뭐 핸들 좀 손을 이렇게 있으면 가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그 정도 수준이 딱 2단계라고 부르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같은 것들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4단계하고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한 그 지도를 왕창 해가지고 서울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이긴 한데 서울에서만 되잖아요. 4단계고요. 네. 아까 홍진경 씨가 말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안 타본 택시. 네네네네. 그거는 몇 단계예요? 그건 4단계죠. 2040년 정도 봤단 말이에요. 아까 5단계, 4단계 가는 게 일반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상을 하면 그보다 뒤로 갔거든요. 사회 합의하는 시간이 걸려서. 요즘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I'm right here. Hello. 와, 차. 천장 위에 저런 게 달려 있어요. 아니 멈출 때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 저 처음에 탈 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나 무서울 것 같아. We'll do all the driving, so please don't. 저게 이제 굿땡 회사 자회사인데 웨이브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We may use interior cameras. 저는 일단 차가 스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센서로 주변을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도록 동력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그러면 그 로직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 때도 갑자기 쓸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우리가 운전할 때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요 역할을 하는 게 센서입니다. 센서. 비전 센서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라이더 같은 장비들이 있어요. 나 근데 그거 궁금했어. 라이다랑 레이다랑 나는 영어로 레이더고 어디 독일어로 라이더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그 레이더랑 라이다는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전자기파를 쏴서 돌아오는 걸 보고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라이다보다 훨씬 더 긴 파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지는 못해요. 거리를 잴 수 있으나. 근데 이제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방에 쏴서 되돌아오는 빛을 분석해서 주변을 정말 3D로 그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정확한 거리나 폭이나 높이를 잘 구분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하듯이 차 주변의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본다던가 여러 가지 뭐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 다른 차량들 이런 정보를 다 얻는 거죠. 요즘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레이더랑 라이다를 둘 다 쓰는데 레이더는 좀 큼지막하게 이제 빨리 보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라이다는 이제 좁은 영역을 좀 세밀하게 보는 게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태땡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가지고 승부 보겠다. 카메라는 뭘 쏴요, 그럼? 카메라는 이제 빛으로 그냥 들어오는 인간처럼 눈으로 들어오는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진짜 사람처럼 그렇죠. 여기 카메라 여러 개 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게 태땡땡 회사가 하려고 하는 전략이고 카메라 좀 싸거든요. 그래서 비전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선택을 하고 있고 라이다가 워낙 비쌌어요. 이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까지 갔으니까 너무 비싸서 야 이렇게 비싼 장비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카메라를. 그래서 이제 비전 센서 카메라와 이제 레이더만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라이다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가격이 세졌어요. 오스틴 러셀이라는 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 제2의 일론 머스크라 불릴 정도로 자수성가한 부자기도 하고 굉장히 주목받는 이제 공학자죠. 어릴 때부터 워낙에 막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휴대폰을 뺏겼더니 닌땡땡의 게임기를 개조해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어서 쓸 정도로 네 정말 독특한 친구인데 대박이다. 네 이분이 라이다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든 저가형 라이다를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 놀랍게도 라이다 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억 가까웠던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론 머스크도 비전 센서 레이더면 충분하다. 그러더니 슬쩍 라이다 이제 좀 자꾸 사면서 써요? 네 하고 있고. 처음에 안 쓴다. 네, 처음에 사실 비싸서 왜냐면은 차값보다 비싸 버리니까 못 딸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뭐 듣고 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내가 직접 핸들 돌릴 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기술이 뭐 아무리 완벽해지고 익었다고 한들 불안하지만 믿고 내가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게 믿음이 가는 시대가 오겠냐는 것이네. 그러니까 싹 다 바뀔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언제 오느냐.
모두가 자율주행차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일 거고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모는 차가 같이 결합이 돼 있으면 뭔가 조금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California's DMV has suspended Cruise's driverless taxis here in San Francisco, effective immediately. Now, the notice from the DMV says that the vehicles aren't safe for public operation and that Cruise has misrepresented information relating to safety.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있겠죠. 예, 일반적인 도로 상황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임시로 이제 사실은 역주행인데 코스를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회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예외적인 상황이라 멈춰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우회하는 경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AI 덕분인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를 AI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는 경우는 학습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예외 상황을 학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이 정말 누워있는 추격이 있을 때는 이 차는 그걸 인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AI가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소가 갑자기 한복판에 서 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역주행한 오토바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AI가 다 만들어서 이제 가상의 환경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면은 훨씬 자율주행차가 똑똑해지는 거죠. 예외 상황이라는 게 한 번만 있어도 큰 사고가 나니까. 기계를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기계도 버그가 있어요. 기계라고 항상 완벽하게 운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무언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차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거에 관한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MIT에서는 모럴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이쪽으로 틀었을 때 어른이 있고 이쪽으로 틀었을 때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까? 부터 시작해서 안 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틀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치게 된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건 기계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틀 수 있습니까? 편한 쪽으로 틀 것 같은데. 자기가 사는 쪽으로 네. 들겠죠, 사실. 본능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했을 때는 그건 프로그래밍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또 국가별로 문화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명만 소중한 거냐?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자율주행 차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 뭐 어렵다. 아마 자동차의 역사에서 온 이야기일 수 있어요.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해서 차를 쫙 뿌리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신호등도 제대로 없었고, 다음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자동차라는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Comes to the open road, she can. Bad luck to the driver. To bad driving, even if they have to run over. Here, at a special test crossing, is a demonstration of the sort of thing we may be hearing frequently in future. 일단 차가 와장창 뿌려지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사고가 났지만 사람들이 그 사고를 점점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로 죽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가 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차를 타지 말자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에도 2,500명 가까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니까 하루에 7명 정도씩 죽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이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론 사고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서 내면화한 거예요. 그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물론 초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고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봤을 때에는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지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고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한다고 해서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이 논의를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할 거고 그러면 저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고려할 점들은 굉장히 많고 속도 조절도 해야 하지만 지금보다는 희생이 줄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채 죽지 않는 사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물론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자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나는 사고가 인간 운전자로 인해서 나는 사고보다 지금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합의인 것 같아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모빌리티가 변할 때마다 사람들은 일단 두려워해요. 처음 자동차가 나오면은 이건 흉기다. 여기에 치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가 나오면은 야 이건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은 익숙해져야 사라집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 우리의 미래의 모빌리티라면은 빨리 익숙해지면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이제 과학자들 하는 거죠. 현재는 지하철이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된 딱 그 랜드마크 도시 위주로 집값이 많이 좀 뜨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남동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근데 지하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인데 그런 데가 좀 집값이 또 올라가고 또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자율주행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달동네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도로가 자동차를 간다든지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작은 교통수단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런 곳들이 되려 운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LA 같은 데 가보면은 언덕배기 위에 있는 집들이 더 좋은 집이잖아요. 왜냐하면 뷰도 좋고 뭐 이러니까 만약에 라스트 마일 쪽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돼서 이제 역 근처에서 자동으로 태워가지고 저절로 올라가고 그러면 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데를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소외된 지역도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다. 네,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것도 편해질 것 같아. 난 차 가지고 가면 너무 가는 거 편한데 가서 주차하는 게 사실 전 좀 골칫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이제 차가 움직이면 나는 목적지에 내리고 발렛 기사님 없이 지가 알아서 어디 주차장 알아서 찾아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여러 구상들 중에 그런 것들도 있죠. 사실 지금 대부분의 차들은 달리고 있지 않고요. 서 있고요. 맞아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비싼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심 업무 지구에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주차 요금은 훨씬 올라갈 거고 차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내가 30분 뒤에 마칠 거니까 와 호출을 하면 충분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주차장을 수용하기로 한 데가 생기면 주차 도시처럼 돼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사람 안 탄 차들이 이렇게 슥 나가는 거죠. 나 지금 갑자기 너무 신박한 생각이 떠올랐어. 자율주행차가 이제 실행되잖아. 그러면 없어지는 게 뭔지 알아? 모텔. 모텔 없어져. 진짜 신박하다. 심지어 네일 케어 자동차도 있을 수 있어. 그럴 네일 수도 케어 있죠. 받는 그건 거. 자기가 세팅하기에 따라 마사지 자동차. 반신욕 자동차가 반신욕. 그건 자동차 앱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다 앱을 깔아서 탁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죠. 내가 원하는 네일로 딱 하거나 침실이 되거나. 그건 나 살아있을 땐 그건 안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아니 어차피 계속 커스터마이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운전을 안 하는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뭘 모텔이 없어질 거 아니 활용의 문제잖아. 결국엔 뭐든지 다 활용할 수 있지. 활용 방식의 차이인 거지. 활용 방식의 차이. 네. 무엇을 활용하느냐. 예시를 하나 주신 거죠, 예시를.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자율주행차가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 모텔도 나오고 얘기 나오고 온갖 얘기 나왔지만 자동차가 그냥 움직일 수만 있고 운전이 필요 없다면 그냥 공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그냥 나의 방이 될 수가 있다면은 이미 집에 방이 필요 없이 집은 거실만 있고 이 자율주행차 자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이 방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오, 작은 집이 될 수 있겠다. 가전제품이 집에 있는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자율주행차는 분명 전기차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다른 가전제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 자체가 이 차를 포함한 어떤 상태가 돼서 차가 집 안에 끼어 들어오면 내 방이 생긴 거고 나는 차에서 내려서 거실로 뒹굴다가 아침엔 다시 차로 이렇게 들어간 방이기도 하죠. 잠자다가 문 닫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저는 그냥 그게 자기 개인 공간, 방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넥스트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한 게 제일 핵심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공간도 확보했잖아요. 운전에서 모빌리티라고는 이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과 함께 얻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쉬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출퇴근 시간에 여기서 여가를 2시간 동안 보냅니다라고 하면 노네? 하고 일을 주지 않을까? 사실 우리 공간 전체가 다 자율주행이고 이동 시간까지 다 자유롭다는 걸 알면은 이 극악한 자본주의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와, 그 짧은 순간에. 뭐 짧은 순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장거리를. 와, 뭐야? 저거 진짜 옷을 개네. 와, 진짜 갠다. 두 팔과 두 손으로 일을 하면서 두 다리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 각종 센서를 달아서 상호 소통을 하는 이런 로봇, 이것을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고요. 로봇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체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으로 배운다 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만들어요. 그게 자기 자신인 거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AI는 책으로만 공부했어요. 세상을 책으로만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세상에 가서 경험을 해야 된다. 로봇에 각종 센서를 장착해서 컵도 잡아보고 사과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각과 느낌의 정보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이게 피지컬 인텔리전스, 즉 체득을 하는 기계로서 체득을 위한 AI로서 더 우리에게 쓸모 있는 AI가 되기 위한 존재로서 필요하다. 컴퓨터, 뭐 기계나 로봇 같은 24시간을 일을 해도 배고프고 힘들고 뭐 짜증내지 않는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 인간 노동자잖아요. 실리콘 칼라는 인간이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다. 신조어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아까 오렌지 칼라 했을 때 시겁했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겁했겠네. 와. 그러니까 왜 실리콘이에요? 뭐 실리콘이 다양한 곳에 쓰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여기서는 뭐 보형물에 들어간 실리콘 이런 건 아니고 그 반도체의 주 재료가 실리콘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나 뭐 로봇이나 이런 하드웨어에 반도체가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주 원료인 실리콘을 거기 넣어서 실리콘 칼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실리콘 칼라들이 현장에서 지금 뭐 공장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많은 물류 창고가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로봇, 실리콘 칼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걸 옮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옮기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땡마존. 네, 땡마존에서 유명한 실리콘 칼라들이 대규모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키바라는 분들인데 키바. 네, 키바가 정말 수많은 상품을 싣고 포장 구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사실 원래 키바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 저것 때문에 아마존이 이렇게 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걸 사용함으로써 그 다른 어떤 이런 경쟁 상대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건을 다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단어를 사용한다면은 진짜 능력 있는 실리콘 칼라 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바는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음에 땡마존은 거의 일일 배송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전까지는 속도가 빨라지. 사람이 저거를 다 가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거 싣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로봇가 진짜 빠르거든요.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로봇이 옮겨준다가 아니라 핵심이 이제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로봇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일종의 어떤 커다란 하나의 그 그룹으로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군집 제어라고 네, 거고 이 부분이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지금 쟤네 그 키바? 네. 걔네는 어디 뭐 다른 그 회사의 제품이에요? 아니면 그 땡마존에서 땡마존이 자체 개발한. 네. 제품입니다. 아 진짜요? 예, 땡마존이 아예 그 로봇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 2012년에 키바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땡마존의 회사죠. 그럼 우리 가설대로 기존에 일하던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보통 저렇게 아마존 창고에 로봇들이 다 투입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게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통계를 내보니 아마존은 고용 숫자가 더 늘었어요. 인간의 고용 숫자가 더 늡니다.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로봇들은 못하는 다른 부분의 일들이 필요하니까 결국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닐지언정 고용하는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 개수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밀려나면서 재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면 도태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다른 분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가 그 과정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보니까 사람은 안 보여요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대부분이 로봇이 만들어요. 정말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로봇들이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조립하기에 좀 어려운 부품이나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자동차 만드는 그 퍼센테이지를 압도적으로 높인 땡슬라의 기가 팩토리.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전기차는 가전제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고도의 기계 장치인데 사실 전기차는 모터를 장착한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더 훨씬 단순하죠. 더 하기가 쉽죠. 이 땡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실리콘 칼라들이 AI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작업 경로를 스스로 설정도 하고요. 충돌도 피하고 작업을 조율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다 같이 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이 품질 관리나 예를 들어 이제 로봇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일종의 버그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지금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도 인공지능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판례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가 그 변호사의 실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유능한 이 AI들이 판례를 바로 찾아주니까 있는 판례들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됐고, 그리고 같은 판례를 가지고도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전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툴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많이 보고 있죠, 화이트 칼라 쪽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이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이다. AI와 로봇을 잘 쓸 수 있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네, 아닌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항상 이제 공포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다. 지금 사용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로봇이 그렇게 중요해지고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면은 누구라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돼요.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진입장벽이 좀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래는 인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이 정말 그 유치원만 나온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이 기술을 대하면 오히려 그것이 뭔가 이 기술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더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것이 결국 인간한테 잘 쓰일 거라는 생각하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얘기해야지, 너 이거 배울래 안 배울래? 너 모르면 죽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이제 쓸데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하는 게 언제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좀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그것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한재건 박사님 말씀도 좀 공감은 되는 게, 실제로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을 모두가 쓸 수 있어도 검색을 잘하는 분이 있고 검색해도 전혀 원하는 대로 못 찾는 분이 계시잖아요. 확실히 이제 그 같은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싸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포심을 갖고서 좀 열심히 해야지 좀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그 경각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경각심은 좀 충분하다고 네. 생각해요. 이미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이 로봇의 미래를 다 대충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중분들을 만나보면은 여전히 한 번도 인공지능을 접해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럼 지금 구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잘 네. 살고 살아남았고 못하는 사람은 뭐 망했다는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차이는 실제로 없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있죠, 그래도. 회사에서 보면은 정말 이과끼리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이과는 우리 이과는 말이에요. 싸움 구경 중입니다. 싸움 구경.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같은 이과끼리도 물고 헐뜯고. 예. 제가 요즘 과다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모든 학교마다 지금 다 인공지능을 초등학교부터 다 교육시키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정말 그 현장에 가서 금방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이나 우리 어떤 간단한 장치들처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에 대한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장기간 공부하는 것이 다른 많은 걸 하는데 중요하는데, 그건 진짜 100% 공감. 이거는 완전 공감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마치 모든 것처럼 떠들지만 이걸 알면은 뭐 살아남고 생존과 뭐 생존 못하는 문제로까지 비화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주일이면 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공포를 조장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과도한 면도 분명히 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실리콘밸리에 관심을 갖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때문이겠죠? 근데 가성비라는 그 용어는요, 사실은 그 굉장히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저 가격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느냐가 가성비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용 대비 효율은 안 나오지만 위험한 작업 환경에는 로봇을 넣어야죠. 그럼 가성비 안 나와요. 그렇지만 로봇을 넣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굉장히 그 단순한 노동인데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건 아주 저임금 노동자한테 그냥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초점은 뭐냐? 대규모로 아예 로봇만 들어가서 기가 팩토리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생산성 때문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이렇게 막 기가 팩토리처럼 대량 생산을 하려면 로봇도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작 대수도. 예,
로봇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로봇들은 더 대량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출생이 줄어서 문제인데 로봇은 거의 베이비 부머네요.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로봇은 정말 종합 기술 아닌가요?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먼저 이게 움직이려면 모터가 필요한데 전기 모터의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 기술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니까 물론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지만 로봇에도 당연히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절 이런 것도 다 모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모든 게 모터죠. 네, 모든 게 모터예요. 싹 다? 그러니까 네. 전기로 움직이게 한다는 전문가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액추에이터잖아요, 그죠? 네, 로봇은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결국은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이는 것을 모터들이 대부분 하죠. 근데 그 모터를 예전에는 비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다가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마구 나오니까 모터 종류도 많아지고 값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공지능까지 또 한 몫을 한 건가요? 그런데다가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그런데다 반도체 가격도 싸지고 이런 게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나비 효과의 연속으로 로봇이 때가 진짜 가격이 낮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런 로봇도 진짜 생기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로봇이 굳이 교통수단을 나랑 같이 타고 가야 되느냐. 그냥 거기 사무실에 있으면 되네. 네, 저같이 로봇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2대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 집에다 두고 하나 회사에다 두고 어차피 이 통신해서 로봇끼리 통신해서 서로 데이터 주고받으면 똑같은 놈이니까. 그렇지. 싫은데 그건 또. 더 싫어요? 같이 뭐하러 이동해요? 분명히 이 아이만의 흠집이 있을 거라고요. 다르다? 얘가 사무실에 넘어졌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얘랑 집에 있는 멀쩡한 애랑 그러니까 같은 정을 줄 수 없다는 거지. 다친 애한테 더 내가 케어를 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감정적인 교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료애가 생긴다거나 뭐 질투를 느낀다거나 그런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핵심입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교류하느냐가 로봇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나랑 얼마나 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이냐 이게 차이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도 로봇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마치 동료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구성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능력이 공감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공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간 단위에서만 공감의 범위가 확장됐는데 그 다음으로 동물에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길거리에 똥개 발로 찬다고 신고당하는 일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동물 학대한다고 난리 나죠. 그러면 그렇게 공감의 범위를 확장한 인간이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이미 저는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영상 올라온 거 보면 누군가가 발로 차고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공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로봇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다고 해도 생기진 않죠, 그런 감정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 감정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감정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것이다 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리고 위안을 받는다면 그럼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훅 가는 건데 사랑을 느낄 수도 있나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죠. 사람이? 기계한테?
아니 근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해도 뭘 안 주면 안 줘도 나는 사랑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이 안 주는 거나 사람이 안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 근데 나 그건 알겠어. 나 옛날 다마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내가 걔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맞아. 비슷해요. 추억의 이름이다. 깜빡하고 하루 밥 안 준 날 마음 찢어졌어. 죽었어? 나 진짜 엉엉 울었어. 죽어. 다마고 때문에 너무 마음 찢어졌어. 맞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 영상인데 그 이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짐만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디짓 말하는 네네네. 거죠? 정말 사람처럼 물건을 옮겨요. 잘 옮기죠. 네. 그러니까 높이까지 다 해가지고 잘 옮기다가 바로 했구나. 바로야. 네. 바로. 그러니까 저기 달린 댓글이 이제 야 너도 힘들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불쌍하다. 산재처리 되냐.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립니다. 아 근데 집에서 진짜 일하던 애가 저러면은 끌어안고 대성통곡할 것 같아. 운대니까? 미안해. 저 봐요. 근데 넘어지는 게 애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말로 저는 이거를 생각의 체급이라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홍진경 씨 얼마 전에 그 중학교 수학 검정고시도 도전하셨잖아요. 네네. 여러분 재밌는 구경하러 오셨네요.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나요? 그럼. 빠르네요. 맞았습니다. 1번 보자마자 맞았습니다. EMI 3이 나왔습니다. EMI. 그러면 자, 지금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 만점입니다. 오! 현재 시간 2번! 2번으로 나왔는데 4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만점인데요.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옛날보다 수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중학생 때보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풀리는 거야. 이해도 쉽게 되고. 왜 그러지? 그 왜 그런 거야? 나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게 그 수학 공부가 더 쉽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홍진경 씨의 생각의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그 시기라도 선생님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그냥 딱 얘기하셔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를 한번 떠오르면 초등학교 때 뭐 배우던 것들이 되게 어렵죠. 막 두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세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근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나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돼서 똑같은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엄청 쉬운 건데 왜 한 20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했지 이거를?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뭔가 책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읽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생각의 체급이 커진 예입니다. 그 라이트급, 헤비급 이런 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kg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200kg짜리 사람이 이렇게 밀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급이 있듯이 뭔가 생각에도 비슷한 어떤 체급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보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저는 있었는데요. 한쪽 분야는 그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다른 쪽 하나의 그룹은 뭐였냐면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내신 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이 1년 내내 내신 공부하는 사람의 그룹에서 나올지 올림피아드 공부만 하다가 일주일 벼락치기 한 학생에서 전교 1등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험 때문에 공부한 시간은 막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올림피아드 공부한 사람이 10배 똑똑한 거냐? 그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드디어 풀렸었습니다. 수학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는. 정말로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 힘만 기르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궁금해요. 보면 쉬워요? 뭔가 그 논리적 구조 때문에 정신은 잃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과 책들이 조금 수월하게 읽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수학과에 나온 친구들이 조금 논리적 무결성을 강조하는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면 이제 막 비난을 당하니까 이제 뭔가 연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문장의 그 구사하는 해상도가 좀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무서운 과구나. 네,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수학이 꼭 끼는 이유가 사실 수학이 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기초 체력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다, 못 따라가겠다 학교 수업을, 그러면 사실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그 전 학년에서 수학에서 얻어냈어야 했는 그 생각의 힘을 못 가지고 온 건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체력들을 그 학년마다 주는 게 수학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그 근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5학년이 돼버렸으면 5학년 국어나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논리적 구조가 이제 버거울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그럴 때 한번 그 과거의 수학들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수능 점수 미리 알 수 있다. 모든이야? 우리들이 어떤 점수를 맞을지에 대한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교육과 인공지능이 연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겠죠? 일단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들, 수능을 네. 봐야 일단 점수가 나오는 건데 AI를 활용을 해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미국 수능인 SAT가 있는데 그 네. SAT를 한번 이 학생의 시험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 1320 그다음에 500 이게 뭔지를 좀 1320 뭐 수험 번호예요? 1320은 그 모의고사에서 예측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점수? 네. 그래서 저 1320은 이제 예측되는 점수죠. 1600점 만점의 시험에서 1320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읽기 쓰기는 530점, 수학은 790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식의 예측들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MIT 아까 저 학교 저기 응시했을 땐 합격 어려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SAT가 1600 만점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실제 시험 때는 뭐 100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몇 문제를 풀어봐도 얼추 저렇게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요즘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들은 10분의 1 정도만 풀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해줍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네. 저희가 수학 막 50문제, 뭐 50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나야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훨씬 적은 문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초 걸렸냐, 얼마나 답을 바꿨냐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문제 수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더 적은 수의 문제로도 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냥 보통 어떤 영어 공부하는 영어 앱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앱들이 듣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문법 문제만 풀고 그냥 읽기 문제만 풀었는데 듣기 실력을 예측해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냥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듣기가 이 정도 되더라라는 게 그냥 데이터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뭘 켜서 뭘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 오래 멈춰 있었고 어느 걸 빨리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인공지능이 나의 취향에 맞는 광고나 뭐 콘텐츠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푸는 문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이 돌아간 문제, 오답, 정답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오답률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맞힌다, 틀린다 이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 거고 몇 퍼센트 확률로 틀릴 것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날씨로 치면은 뭐 비가 온다 말다 이게 아니라 강수 확률 뭐 몇 퍼센트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능성 위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학생의 지금의 이 데이터, 결과 데이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를까를 골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맞겠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만 그냥 두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확률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되는 뭐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알파고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뭐 활로를 막으려고 놓거나 뭐 돌을 따먹으려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길 확률을 극대화하다 보니 뭔가 돌을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길을 막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다 이기는 거잖아요. AI도 뭔가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실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주는데 약점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난이도도 조절하고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거죠.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가 두는 걸 보면서 몇천 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의 바둑 기보가 알파고가 비슷하게 두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구가 수학적으로 되게 최적화된 거였구나, 헛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하듯이 교육에서도 뭔가 AI가 실력을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교육 AI가 아예 뭐 이상한 건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일단 교육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학생들의 뭐 학습 능력이나 성적 상승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본 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또 성적이나 등수가 아니라 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이들도 직접 써야 돼요.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정답을 바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의 정답. 네, 문제의 정답을. 얘네들은 정답을 찾는데 자꾸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애들은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생각의 체급을 올리려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지름길만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만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은 사실 제가 교수 임용된 게 2004년이거든요. 첫 해는 굉장히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왜 얘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할까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께서 아유 다 그러다 소용 없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되게 대책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교수 생활한 지 20년 차가 지났는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인 것 같아요. 될 애가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아이들. 이걸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걸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애들은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해도 다 알아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를 봐도 그렇고 진짜 내가 공부를 언제 그 지식을 깨달았냐면은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풀다가 깨닫게 돼요.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지는 지식의 양을 좀 과대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지식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알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대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동기부여예요. 인공지능은 그런 역할을 크게 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은 검색 엔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우리 도움 될까? 도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의 어떤 보조 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당분간 인공지능을 많이 쓸 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교육의 본질과는 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과 인공지능이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교육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김상욱 교수님 항상 옆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작 집에 들어가서 자녀분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셨을까? 그거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어려운 얘기잖아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특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뚜렷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교육의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보면 이제 인간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포유류는 다 예의 없이 교육을 하는데 침팬지도 하고 뭐 무슨 새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동물들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혼자의 힘으로 먹이를 찾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아이가 저의 심리적,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독립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하철을 빨리 탈 수 있는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가급적 혼자 올 수 있는지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뭐 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이렇게 쉽진 않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를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 환경이긴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김태훈 교수님은 아직 어리죠? 네. 또 앞으로 어떤 또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건지 궁금해요.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끝까지 대답해 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안아주시는 걸로 입을 많이 막았던 것 같은데. 안 하고 안아주기. 배우고 있지만 하나 깨달은 게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는 것도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도 맥을 같이 해도 되지 않나.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 꼭 좀 갖춰졌으면 한다 하는 소양 같은 게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과학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과학이 어떤 사실을 지지한다거나 근데 사실 과학은 물론 과학의 정의가 뭔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로 자신의 지식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진리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게 오해가 있었네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과학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왜 아닌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왜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왜 과학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거는 사이비 과학이고 그 경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과학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혀 엉뚱한 걸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죠. 엉뚱한? 골상학이라는 거예요. 왜? 네. 프란츠 요제프 갈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두개골의 모양과 크기가 우리 뇌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능을 표시해 놨어요. 저 그림 하나하나가 저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다. 뭐 이렇게까지 그려놔? 저기가 넓으면 뭐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고 좁으면 덜 발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마 겹쳐진 부분도 그리고 있고. 전혀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랑 맞물리면서 아주 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제를 정당화하는데 골상학이 쓰이는 거예요. 노예제. 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두개골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키면 말 잘 듣는 애들이야.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노예를 하는 게 맞아. 자기네 노예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한번 돌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거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노예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하는데 이런 골상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과학은 제대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mRNA 백신 논란도 있었죠. mRNA 백신이 뭐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백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수로 맞는 백신인데 1998년에 영국인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분이 mRNA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가 사실은 조작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웨이크필드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발표한 그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이 내용이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웨이크필드 사건 이후에 백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해까지 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 접종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질병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 오류를 우리가 바로잡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조작을 하거나 뭐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과학이 다시 이걸 가져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